겨울은 두꺼운 흰 담요처럼 석곡마을을 뒤덮으며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날 밤 눈은 굵게 내렸고 집집마다 지붕과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새하얗게 뒤덮였다. 첩첩이 겹친 높은 산은 마을을 더 고립되고 무겁게 느껴지게 했다. 적막한 공간 속에서는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소리와 이혜진의 작은 집에서 일정하게 울리는 괴종 시계 소리만이 남아있었다. 혜진 35세, 은 2달 전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사왔다. 비록 이 마을이 작고 외진 곳이지만 그녀는 이곳에서의 평온한 삶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헌신하며 늦게까지 남아 수업을 준비하곤 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오늘 밤 이 평온이 산산이 부서질 것임을. 0215 새벽, 작은 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졌다. 괴종시계의 일정한 소리가 아니라 창문이 누군가에 의해 살짝 밀린 듯 덜컹거리는 소리였다. 혜진은 잠에서 깜짝 놀라 깨어났다.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진 듯한 싸늘함이 느껴져 그녀는 몸을 떨었다. 작은 손전등을 들고 침대에서 일어난 그녀는 집 구석구석을 점검했다. 모든 것은 조용했다. 하지만 돌아섰을 때 그녀는 굳어버리고 말았다. 거실의 나무 바닥 한가운데에 진홍빛 액체로 그려진 이상한 그림이 있었다. 그것은 국화 한 송이였다. 그녀의 숨이 막혔고 두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비린내가 떠돌았다. 국화, 왜 국화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공포에 질린 눈이 크게 떠졌다. 그녀가 움직이기 전에 갑자기 불이 꺼졌다. 그리고 차가운 손이 뒤에서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다음 날 아침, 3학년 학생 우진은 매일처럼 혜진 선생님의 집을 방문해 함께 학교로 가려 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문이 잠겨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불안해진 우진은 마을 사람들을 부르러 달려갔다. 박준호 씨와 몇몇 남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혜진은 거실 한가운데에 움직이지 않은 채로 누워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공포로 크게 떠져 있었다. 바닥에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혈액으로 그려진 국화 그림이 있었다. 괴종시계는 2시 15분에 멈춰 있었다. 이 사건이 단지 작은 마을을 뒤덮을 끔찍한 연속 사건의 시작일 뿐임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혜진의 죽음에 대한 소식, 혜진의 죽음 소식은 폭설처럼 빠르게 마을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은 나무집 앞에 모여들었고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일부는 마을에 수십 년간 내려오는 저주에 대해 속삭였고 또 다른 이들은 외지인을 탓하며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의 평화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그런 착한 아가씨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혜진의 이웃인 김씨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목도리를 꽉 움켜쥐었다. 근처 도시에서 경찰이 소환되었다. 조사팀의 수장은 한태성 경위였다. 그는 경험이 풍부했지만 냉정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서울 출신인 그는 몇 년 전 경력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시골 지역으로 발령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그의 명예를 되찾을 기회였다. 현장에 들어서며 한 경위의 시선은 방 안을 훑으며 작은 디테일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바닥에 그려진 혈액으로 된 국화 그림 앞에서 그는 오랫동안 멈춰 서 있었다. 이 꽃 우연이 아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림을 면밀히 살폈다. 피는 이미 말라 있었지만 그림은 너무 정교했다. 범인이 충분한 시간과 놀라운 침착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경위님, 침실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젊은 경찰이 다가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한 경위는 봉투를 열고
그 안에 쓰인 내용을 읽었다. 여길 떠나라. 이 꽃은 첫 번째 신호일 뿐이다. 죽음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경위는 심각한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의도적으로 쓴 것임이 분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고 있었다. 한경위와 경찰팀은 집 전체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뒤쪽 창문, 외부에서 열려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 창문 주위에 쌓인 눈에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눈이 두껍게 내려 정확히 알아보기는 어려웠다. 피해자의 상처, 혜진의 손목에는 날카로운 금속줄로 조여진 듯한 깊은 자국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망 원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질식사했으며 누군가의 손에 의해 목이 졸린 것으로 보였다. 타다 남은 촛불, 바닥에 놓인 촛불은 다 타버린 상태였다. 촛불 밑에는 작은 핏자국이 있었고 범인은 이 촛불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였다. 이상한 물건, 의자 아래에서 낡은 가죽 팔찌가 발견되었다. 한경위는 팔찌를 집어들며 마을 사람들이 행운의 부적으로 사용하는 팔찌임을 알아차렸다. 그날 오후 한경위는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탐문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고 알려진 박준호 씨를 만나러 갔다. 박 씨는 가축 우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경위를 보자마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듣게,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그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사람을 죽일 만큼 멍청하진 않아. 진범을 찾으려면 지우라는 애를 조사해봐. 그 애는 밤마다 혜진 선생 집 근처를 배회하곤 했지. 한경위는 눈살을 찌푸렸다. 지우? 누구죠? 동네 잡화점 주인 딸이야. 이상한 아이야. 뭔가에 홀린 것 같다고나 할까. 더 이상 묻지 말게. 한경위는 마을 중심에 있는 잡화점으로 향했다. 잡화점 앞 계단에 앉아 눈 덮인 산을 멍하니 바라보는 16세 소녀 신지우를 만났다. 한경위가 말을 꺼내기 전에 소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국화 때문에 오신 거죠? 한경위는 걸음을 멈췄다. 네가 어떻게 알지? 지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꿈에서 봤으니까요. 그 꽃은 죽은 자가 남긴 메시지예요. 하지만 믿지 않으시겠죠? 한경위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우는 뭔가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은 사건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네가 뭘 알고 있다면 말해. 이건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지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난 누군가가 그녀의 집을 떠나는 걸 봤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태성 경위는 잡화점을 떠나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신지우의 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단순히 미신에 불과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경고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한경위는 현장으로 돌아가 눈 주변의 발자국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비록 눈이 대부분의 흔적을 덮어버렸지만 그들은 희미한 작은 발자국 하나를 발견했다. 그 발자국은 희생자의 집 뒤쪽 숲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발자국은 지금까지 알려진 용의자, 심지어 지우의 발 크기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 발자국은 지우의 것이 아닙니다. 젊은 경찰관이 말했다. 발 크기가 더 작고 아이의 발 같아요. 한경위는 눈살을 찌푸렸다. 마을에 다른 아이가 있나? 초등학생 몇 명이 있지만 그 시간에 밖에 나갈 아이는 없습니다. 한경위는 발자국의 방향을 따라가 보도록 지시했다. 발자국은 희생자의 집 뒤 숲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숲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오래된 나무집 하나가 나타났다. 그 집은 오랫동안 방치된 듯 보였고 주민들은 이 집이 한때 마을 사람들이 마녀라고 불렀던
여인의 집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50년 전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한경희와 그의 팀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나무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에는 차가운 공기와 곰팡내가 가득했다. 오래된 가구는 먼지에 뒤덮여 있었지만 방 한가운데에는 모두를 얼어붙게 하는 것이 있었다. 말라버린 국화 한 송이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또 국화야, 한 경찰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경희는 천천히 국화로 다가갔다. 그 꽃은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놓은 듯 했으며 우연히 놓인 것이 아니었다. 꽃잎 위에는 마른 핏자국이 보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집 전체를 수색해 한경희가 명령했다. 낡은 서랍장에서 그들은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들은 이 집에 살던 여성과 어린 소녀를 찍은 것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사진이 특히 이상했다. 그 사진에서 어린 소녀는 국화를 들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은 텅 빈 것처럼 보였다. 한경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군. 한경희가 임시본부로 돌아오자마자 젊은 경찰관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 마을 이장의 우편함에서 또 다른 편지가 발견된 것이다. 편지는 단순하지만 섬뜩한 내용이었다. 두 번째 꽃이 피었다. 다음 사람은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피와 얼음 속에서 찾아라. 한경희는 몸이 얼어붙는 듯한 오싹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종하고 있었다. 편지가 퍼지자 석곡마을은 혼란에 빠졌다.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지우를 귀신에 홀린 아이라며 비난했고 다른 이들은 과거에 사람을 폭행해 죽인 혐의를 받았던 박준호 씨를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다. 김 씨 아주머니는 이웃들에게 전날 밤 그녀의 창문 밖에서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눈, 인간의 눈이 아니었어요. 한경희는 혜진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교사가 되기 전 기자로 활동하며 여러 농촌 지역에서 실종 사건을 취재해왔던 것이다. 특히 몇 달 전, 그녀는 석곡마을 근처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그 실종 사건이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까? 한경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혜진의 컴퓨터에 남아있던 메모를 살펴보던 중 그는 짧은 기록을 발견했다. 국화의 표시. 그들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더 깊이 조사해야 한다. 한경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더 큰 조직이나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경희는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임시경찰본부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석곡마을은 눈 속에 묻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어둡고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국화, 2장의 익명편지, 그리고 혜진의 비밀스러운 과거가 하나의 이야기로 얽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경희는 팀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그는 혜진의 메모에서 찾은 내용을 팀원들에게 공유하며 말했다. 혜진이 조사하던 농촌 실종 사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 현장에 국화가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질문을 던졌다. 이것이 범인이나 집단의 표식일 수도 있다. 그런데 왜 혜진이 이들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 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젊은 경찰관이 의견을 제시했다. 실종 사건에 대해 더 조사한다면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국화와 관련된 사건들을 지난 5년간 조사해서 모든 세부 정보를 가져와라. 특히 석곡마을 주변에 집중하자.
한경희는 지우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번에 숲 근처 이전에 발견했던 낡은 집 주변에서 그녀를 찾았다. 지우는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마른 나뭇가지를 들고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한경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더니 태연하게 말했다. 꽃을 그리고 있어요. 그들이 잊지 않게요. 그들, 누구를 말하는 거지? 한경희가 물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다시 바닥을 긁어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잊혀진 사람들이여, 그들은 죽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국화는 그들을 기억하게 하는 유일한 거예요. 한경희는 몸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느낌을 받았다. 그럼 네가 본 건 뭐지? 누가 혜진을 죽였니? 지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경희는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와 발견된 가죽 팔찌를 꼼꼼히 살폈다. 그것은 낡은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특이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민속학 전문가를 찾아갔다.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호들은 고대 의식과 관련이 있었다. 이건 희생자를 표시하기 위한 의식에서 사용된 팔찌입니다. 전문가가 설명했다. 이 팔찌를 착용한 사람은 종종 제물로 사용됩니다. 한경희는 팔찌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만약 혜진이 어떤 의식의 일환으로 살해당한 거라면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군요. 팀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국화와 관련된 첫 번째 실종 사건은 10년 전 석곡 마을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17세 소녀 김수아였으며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비슷한 가죽 팔찌가 묶여 있었다. 그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수아를 본 사람은 바로 마을 주민 박준호였다. 당시 사건은 사고사로 종결되었지만 지금 한경희는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확신했다. 한경희는 박 씨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집을 찾았을 때 박 씨는 난로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다. 왜 또 여기 왔는지 모르겠네. 난 이미 말했잖아. 난 아무 상관도 없어. 박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김수아와 이혜진 사건에서 당신이 연루된 점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두 사건 모두 국화와 관련이 있죠. 한경희가 강하게 물었다. 박 씨는 침묵했다. 한참 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든 깊이 파지 않는 게 좋을 걸세. 경희. 만약 네가 현명하다면 이 마을을 떠나게. 그럼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말이군요. 한경희가 물었다.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하지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받고 내 안전을 위해 입을 닫은 거야. 한경희가 더 질문하기도 전에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가리켰다.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몰라. 그날 밤 한경희가 현장에서 수집한 단서를 정리하던 중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 소리는 지나치게 날카롭고 음산했다. 그는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문 밖 새하얀 눈 위에 또 다른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달빛에 희미하게 비친 그 꽃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불길함을 자아냈다. 그리고 그 순간 숲으로 빠르게 사라지는 검은 그림자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멈춰, 한경희는 소리쳤다. 그는 즉시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그림자는 마치 공기처럼 빠르게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림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눈 속에는 작은 발자국들이 깊은 숲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경희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그는 권총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등 뒤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는 분명히 느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이었으며 자신도 이미 그들의 게임 속에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태성 경위는 깊은 숲 가장자리에서 멈춰 섰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숨을 서리로 만들어내는 밤, 발자국은 그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손전등을 켜며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따라가던 그는 전혀 알지 못했던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눈과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던 낡은 돌 건축물, 오래된 신전이었다. 신전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이끼로 뒤덮인 돌벽과 무너져가는 기둥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신전 한가운데 돌 제단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진 국화 한 송이가 있었다. 제단 옆에는 꺼지지 않은 작은 촛불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타고 있었다. 한경희는 천천히 제단에 다가갔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서늘함이 피부를 타고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제단에 새겨진 문양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가죽 팔찌의 기호와 일치했다. 이곳이 의식이 이루어졌던 장소군. 한경희는 낮게 중얼거리며 제단을 살폈다. 제단 뒤편에서 그는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책의 표지는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세월의 흔적으로 찢어지고 빛바랜 상태였다. 그가 책을 펼치자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이해할 수 없는 문양과 글자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한 페이지는 마른 피 자국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국화의 표시를 받은 자는 제물이 된다. 그들의 생명은 죽은 자의 힘을 유지시킨다. 한경희는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국화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였다. 그리고 이 마을에 오래전부터 깊이 뿌리내린 의식의 일부였다. 다음 날 아침, 한경희는 또 다른 비보를 접했다. 이번에는 김씨 아주머니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혜진의 이웃이자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었다. 김씨의 집은 완벽히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문도 잠기지 않은 채 열려 있었다. 그러나 부엌 테이블 위에는 신선한 국화 한 송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 경찰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왜 그녀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이 계속되는데 여기 남아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경희는 짧게 대답했다. 두려움 때문이지. 그들은 떠나기보다는 저주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는 거야. 하지만 이 상황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한경희는 국화와 저주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한경희는 신지우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그녀가 집안에 앉아 작은 촛불을 응시하고 있었다. 방 안은 적막했으며 지우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우야, 너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지? 한경희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앞에 놓인 촛불을 불어 끄고 몇 초간 침묵을 유지했다. 그리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꽃들은 사람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알림이에요. 다음은 누가 죽을지 알려주는 거죠. 한경희는 그녀 앞에 앉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넌 살인범이 아니야. 하지만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네가 아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야. 지우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다. 그들을 멈출 수 없어요. 의식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들만이 멈출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지? 한경희는 물었다. 지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요. 하지만 모두는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은 이 저주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를 선택했어요. 한경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럼 네 말은 혜진이 이미 선택된 사람이었다는 뜻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이곳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녀는 재물이 될 운명이었어요. 그날 밤 한경희는 석곡 마을의 역사를 철저히 조사했다. 그는 마을 기록과 오래된 문서를 뒤지며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매 10년마다 마을에서 누군가가 죽거나 실종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모든 사건은 의심스럽지만 마을에서는 대부분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가장 섬뜩한 점은 모든 희생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지인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또 하나의 오래된 문서를 찾아냈다. 이 문서는 과거 석곡 마을에서 진행되었던 부활 의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의식은 한 명의 제물이 필요했으며 제물은 외지인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의식의 목적은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 마을은 생존을 위해 죽음을 이용해온 거야. 한경희는 낮게 중얼거리며 책을 덮었다. 그가 느낀 것은 분노와 혐오감이었다. 한경희는 즉시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그러나 마을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날 밤 모든 집에 불이 꺼져 있었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상함을 느끼며 마을 중심 광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돌재단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신지우가 묶여 있었다. 그녀는 입이 막힌 채로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을 이장인 초혜 씨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아이는 오래전에 선택되었다. 이 의식만이 저주를 끝낼 수 있다. 한경희는 즉시 총을 꺼내 들며 소리쳤다. 멈춰, 지금 당장 칼을 내려놔. 최 씨는 그를 돌아보며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넌 이해하지 못한다, 경희. 이 아이는 이미 선택받았어.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을 모두가 죽을 것이다. 한경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주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람을 죽이는 거야. 너희의 공포와 탐욕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거라고. 최 씨는 칼을 높이 들고 한경희를 향해 비웃듯 말했다. 너는 우리 마을의 고통을 모른다.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50년 전 의식을 거부했을 때 마을 전체가 불타버렸다. 이번에도 멈추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한경희는 총을 더 단단히 쥐고 소리쳤다. 사람들을 죽이는 건 너희 자신이야. 저주가 아니야. 이 고리를 끊고 싶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해. 광장은 한순간 적막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갈등에 휩싸인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최 씨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칼을 들고 지우를 향해 다가갔다. 한경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총성이 울려 퍼졌고 칼은 최 씨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는 손을 붙잡고 뒤로 물러섰다. 이 무례한 외지인, 네가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들 거야. 최 씨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한경희는 지우에게 다가가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었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지우가 작게 속삭였다. 하지만 초혜 씨는 주민들에게 소리쳤다. 그들을 잡아.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끝이다. 순식간에 주민들이 한경희와 지우를 에워쌌다. 그는 지우를 붙잡고 소리쳤다. 뛰어, 숲으로 가자. 그들은 주민들의 소나기를 피하며 눈 덮인 숲속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주민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뒤따라왔다. 한경희는 지우를 데리고 그가 발견했던 신전으로 달려갔다. 신전에 도착했을 때 그는 헉헉거리며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지우는 신전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이 시작된 곳이에요. 이곳에서 끝낼 수 있어요.
한경희는 당황하며 물었다. 어떻게 끝낼 수 있다는 거지? 지우는 재단을 가리키며 말했다.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해요. 하지만 외지인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요. 저주를 시작한 사람들만이 이를 끝낼 수 있어요. 한경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럼 초혜 씨, 아니면 그가 조종한 사람들 중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말이군.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그들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의식은 멈출 수 있어요. 한경희와 지우는 날이 밝아오자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 광장에 남아있던 주민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경희는 총을 들고 주민들을 향해 말했다. 저주는 너희가 만들어낸 거야. 그것은 외지인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두려움과 탐욕 때문이었다. 의식을 끝내고 싶다면 너희 중 누군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해. 최 씨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마을을 살리기 위해 외지인이 제물이 되어야 해. 지우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주를 끝내는 건 당신들 손에 달려 있어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지만 그건 외지인이 아니라 이 마을의 사람들 중 한 명이어야 해요. 침묵이 광장을 감쌌다. 마침내 주민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것은 김씨 아주머니였다. 실종되었다고 여겨졌던 그녀는 돌아와 있었다. 내가 하겠어. 나는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최 씨와 다른 주민들은 그녀의 결정을 반대하려 했지만 김 씨는 단호했다. 이 저주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야. 우리가 끝내야만 해. 최종 의식은 김 씨의 희생으로 끝났다. 그녀의 피는 재단 위에서 흘렀고 국화는 시들어갔다. 마을은 더 이상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주민들은 스스로의 탐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한경희는 마을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신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어린 나이지만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무언가 더 강해진 듯했다. 고마워요, 경희님.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니, 넌 강한 아이야. 이 마을을 지킨 건 너야. 한경희는 눈 덮인 길을 걸어 내려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의문이 남아 있었다. 탐욕과 두려움은 사라질까? 아니면 또다시 다른 형태로 나타날까?